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강원도 깊은 산골에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산과 하늘의 경계조차 모호해진 그곳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땅 대부분을 소유한 박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 사랑채에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부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언손을 호호 불며 불씨를 살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순이었습니다. 이름은 복을 많이 받으라는 뜻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어 아궁이 불빛에 얼굴을 비추자 참혹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오른쪽 이마에서부터 뺨을 타고 턱 밑까지 붉고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가 기이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끓는 물에 데어 생긴 그 흉터는 마치 붉은 뱀이 얼굴을 휘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혀를 차거나 재수 없다며 침을 뱉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비극은 흉측한 얼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겪은 끔찍한 사고의 충격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린 후 복수는 평생을 침묵 속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었고 아파도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적막한 감옥이 바로 그녀의 세상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복순의 낡은 삼배 저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솥 안에서 끓고 있는 약물을 정성스레 저었습니다. 비록 그를 배우지는 못했으나 복순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산과 들에 널린 풀뿌리와 나무 껍질의 냄새만 맡고도 그것이 어디에 좋은 약인지 알아내는 신비한 능력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드실 보약을 다리는 일은 본래 의원의 처방을 받은 집사의 몫이었으나 귀찮은 일을 싫어하는 집사는 그 일을 항상 복순에게 떠넘겼습니다. 복순은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약초가 가진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달인 약을 마시면 신기하게도 기침이 잦아들고 기력이 솟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벙어리 종년의 정성 덕분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부엌 밖에서 사그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는 조심스러웠으나 탐욕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곳간으로 향하는 이는 다름 아닌 최 집사였습니다. 평소 뱀 같은 눈초리로 하인들을 감시하고 이속을 챙기던 그였습니다. 최 집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복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곳간에는 박대감이 한양에 계신 고위관리에게 진상하기 위해 거금을 들여 구한 천년 묵은 산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복순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 뒷문으로 나가 곳간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곳간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최 집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귀한 산삼 상자를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산삼을 바라보는 최 집사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산삼을 꺼내 미리 준비한 허름한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상자 안에는 썩은 무조각을 대신 채워 넣었습니다. 그 순간 복순이 밟은 마른 나뭇가지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하들짝 놀란 최 집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곳간 문틈 사이로 흉터가 있는 복순의 얼굴과 마주친 순간
최 집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가 순식간에 악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비밀이 탄로났다는 공포가 곧 잔인한 결심으로 바뀌는 찰나였습니다. 이런 고얀 년, 감히 내 년이 산삼을 훔치려 하다니. 최 집사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곳간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복수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니라고 손짓했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짓을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집사는 복순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사랑채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잠에서 깬 박태감과 하인들이 등불을 들고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최 집사는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거짓을 토해냈습니다. 대감마님, 이 천한년이 곳간에 몰래 들어가 진상하실 산삼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제가 잡았습니다. 제 놈이 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복순을 내려다보며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거두어 먹여준 은혜도 모르고 감히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복순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터으며 필사적으로 손을 저었고 입을 벙긋거리며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쇳소리 같은 바람소리에 묻혀 그녀의 진심은 닿지 않았습니다. 최 집사는 교활하게도 품속에 숨겼던 썩은 무조각이 든 상자를 증거라며 내밀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산삼은 어디론가 빼돌리고 이런 흉물을 채워놓았습니다. 박대감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멍석마리를 명했습니다. 건장한 하인들이 복순을 거적에 말아 몽둥이질을 시작했습니다.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복순의 입에서는 신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 속에서도 복순은 최 집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최 집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억울함과 고통으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땅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내게는 목소리조차 주지 않으셔서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매질이 끝나고 거적이 풀리자 복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박대감은 차갑게 명했습니다. 당장 인연을 내쫓아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만약 마을 얼씬거리면 그때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하인들은 반쯤 실신한 복순을 짐짝처럼 들어 대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쿵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삶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에 의지한 채 눈밭에 버려진 복수는 덜덜 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여기서 잠들면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갈 곳 없는 그녀가 향할 수 있는 곳은 단 하나.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집이라 부르며 기피하는 깊은 산속의 폐가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피 묻은 버선발로 눈을 밟을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박대감의 호통, 그리고 최 집사의 비열한 웃음이 그녀의 등 뒤를 떠밀었습니다. 차라리 귀신에게 잡아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들의 세상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괴물처럼 얽혀있는 숲 사이로 허물어져 가는 기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뱃돌 위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문짝이 삐걱거리며 기이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그곳은 죽음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녀의 체온을 빠르게 앗아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기어이 몸을 끌어 폐가의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밤. 버려진 여인은 버려진 집의 품으로 그렇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삼켰고 밖에서는 성난 바람만이 윙윙거리며 그녀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폐가의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묵은 먼지 냄새와 섞인 비릿한 쇠냄새였습니다. 지붕이 뚫려 곳곳에 눈이 쌓인 대청마루는 걸을 때마다 위태로운 비명을 질렀고 기둥에는 거미줄이 흉물스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공포로 오그라드는 심장을 부여잡고 본능적으로 쇠 냄새가 나는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풍지가 다 뜯겨나간 문을 조심스레 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구석, 무너진 벽장 아래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갓이 벗겨져 상투가 헝클어진 채였고 입고 있는 푸른 도포는 검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쫓겨난 종의 신분으로 귀한 선비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으나 눈앞의 생명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복부 깊은 곳에서 배어나온 피가 바닥에 먼지와 엉겨붙어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다 칼을 맞고 이곳까지 피신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부엌 쪽으로 달려가 보니 깨진 독뚜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가 깨끗한 눈을 가득 퍼 담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자신의 체온으로 눈을 녹인 뒤 입고 있던 속치마 끝자락을 과감히 찢어 물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이 사내의 뜨거운 이마와 상처 부위에 닿자 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피를 닦아내고 상처를 싸매는 동안 복순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웠던 지식을 떠올리며 밖으로 나가 마른 쑥과 소나무 껍질을 구해왔습니다. 돌로 지식여 상처에 붙이자 지혈이 되며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사내의 곁을 지키며 눈을 녹인 물로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새벽빛이 창호지 없는 문살 사이로 스며들 무렵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시야 속에 들어온 것은 기괴하게 일그러진 붉은 흉터였습니다. 사내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헛바람을 들이키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네 이놈, 무슨 요괴냐.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가 방어하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얼굴이 생명의 은인에게조차 공포를 주었다는 사실에 복순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죄인처럼 몸을 웅크리고 얼굴을 소매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사내, 김윤재는 곧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요괴라면 상처를 치료해 주었을 리 만무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여인의 손에는 피 묻은 헝겊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자신이 마신 듯한 물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재는 흐릿한 눈을 비비며 여인을 다시 응시했습니다. 흉터에 가려져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맑은 눈망울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해를 끼치려는 사리가 아니라 다친 사람을 걱정하는 순수한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윤재는 경계심을 풀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낭자가 나를 구해준 것이요? 복수는 얼굴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내 잠시 헛것을 본 줄 알고
결례를 범했소. 나는 한양에서 온 김윤재라고 하오. 윤재가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말하자 복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천한 노비에게, 그것도 흉측한 얼굴을 가진 자신에게 선비가 존대하는 것은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저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하는 쉰 소리뿐이었습니다. 윤재는 그녀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말을 못하시는구려. 괜찮소. 그대의 손길이 내 목숨을 살렸으니 말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분이 아니시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어 있던 복순의 마음에 봄볕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버려진 집에서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복순은 낮이면 산을 뒤져 얼어붙은 땅 속에서 참뿌리와 도라지를 캐와 죽을 끓였고, 윤재는 그런 그녀를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순의 흉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를 다듬는 야무진 손끝과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겨울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기력을 조금 회복한 윤재는 방바닥에 고운 흙을 평평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들어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무 목무이요. 저기 보이는 기둥을 뜻하지요. 그는 복순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까막눈으로 살아야 했던 복순에게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쥐고 윤재가 쓴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삐뚤빼뚤한 선들이 모여 의미를 가진 글자가 되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흉터조차 가릴 수 없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재는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참으로 총명하시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시는구려. 그의 칭찬에 복순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밤이면 밖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소리가 요란했지만 방 안은 평온했습니다. 윤재는 자신이 왜 쫓기게 되었는지, 조정의 간신들이 얼마나 백성을 괴롭히는지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복순은 비록 대꾸할 수는 없었지만 깊은 눈빛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윤재는 그녀가 단순히 귀만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신의 고뇌를 이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가 쌓였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윤재는 그녀의 흉터를 보며 오히려 강인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천대받는 병신과 쫓기는 죄인이었으나 이 낡은 집 안에서만큼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겨울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주변의 눈도 녹아내려 검은 흙이 드러났지만 찾아온 봄 기운과는 달리 윤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며칠간 차도를 보이던 상처가 갑자기 붉게 부어오르더니 시커먼 고름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한 열이 다시 올라 윤재는 헛소리를 하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복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식은 땀을 닦아주었으나 일반적인 약초로는 이미 깊숙이 침투한 도끼를 빼낼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릴 적 약초꾼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전설 속의 풀, 재생초가 떠올랐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바위 틈, 그것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위험한 곳에서만 자란다는 희귀한 약초였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주저하지 않고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지금 윤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미끄러운 진흙길을 헤치고 험준한 바위산을 오르는 복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긁혀 종아리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손톱은 흙투성이가 되어 깨져나갔습니다.
절벽 중간쯤 이르렀을 때 발을 헛디딘 복순의 몸이 휘청하며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움켜쥐고 매달린 그녀의 아래로 까마득한 허공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윤재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투 끝의 절벽 틈새에서 보라색 꽃을 피운 재생초 한 뿌리를 발견했을 때 복순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내어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는 미친 듯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폐가로 돌아온 복순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약초를 돌에 지시겨 즙을 내었습니다. 쓰디쓴 즙을 윤재의 입에 흘려넣고 남은 찌꺼기는 상처 부위에 두툼하게 발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끓어오르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고 시커멓게 죽어가던 상처 부위에 붉은 새살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뜬 윤재는 자신의 곁에 쓰러져 잠든 복순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치마폭은 진흙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제야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지로 뛰어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윤재는 조심스럽게 복순의 거친 손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천한 노비의 손이라며 멸시받던 그 손이 윤재에게는 세상 어느 명의의 손보다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복순 낭자, 그대는 단순한 여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의원입니다. 잠에서 깬 복순은 윤재의 진심 어린 찬사에 얼굴을 붉혔으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부심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 장터 주막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쑥덕거렸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저기 귀신 나오는 폐가 굴뚝에서 며칠 전부터 연기가 피어오른다더군. 아니, 거긴 사람 발길 끊긴 지가 언젠데? 필시 원기가 붙은 게야. 구석진 자리에서 국밥을 먹던 최 집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뱀 같은 눈초리가 의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설마 그 벙어리 년이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산삼도둑 누명을 쓴 원기가 되어 나타난 것인가? 불안감에 휩싸인 최 집사는 밥숟가락을 던져놓고 일어섰습니다. 만약 복순이 살아있다면 자신의 죄가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는 덩치 큰 왈패 몇 놈을 돈으로 매수하여 몽둥이를 들게 하고는 어둑해진 저녁 무렵 은밀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복순은 바람에 실려오는 낯선 기척을 느꼈습니다. 숲속 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르고 저 멀리서 투박한 발자국 소리와 거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복순은 재빨리 대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횃불을 든 최 집사와 험상궂은 사내들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거동이 불편한 윤재가 있었습니다. 복순은 윤재가 있는 안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부엌 아궁이에서 검은 재를 한 바구니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곳곳에 깨진 기왓장과 썩은 나무 판자들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매질에 떨던 나약한 여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결의에 찬 암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에 붉은 흉터를 그대로 드러낸 채 어둠이 깔린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우뚝 섰습니다. 최 집사 일행이 폐가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년, 어디 숨었느냐? 최 집사가 횃불을 높이 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형체가 스르르 일어났습니다. 횃불에 비친 복순의 얼굴. 특히 붉게 일그러진 흉터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왈패들은 희익, 귀신이다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집사 역시 흠칫 놀랐으나 곧 탐욕스러운 눈빛을 회복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산 사람이든 죽은 귀신이든 상관없다. 오늘 내 손으로 아주 끝장을 내주마. 그가 왈패들에게 공격 신호를 보내며 마당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복순이 미리 설치해둔 줄을 당겼습니다.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기와장 더미가 왈패들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황한 사내들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복수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아궁이 재를 그들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검은 재가 눈과 코로 들어가자 사내들은 기침을 하며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복수는 내미를 들고 미친 듯이 허공을 휘두르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으나 그녀가 내뿜는 기세는 천군만 말을 상대하는 장수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최 집사는 눈을 비비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전연 잡아, 당장 잡아서 죽여. 그가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고 복순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복순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목을 겨누며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멈추거라,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폐가를 뒤흔들었습니다. 창백하지만 위험 있는 표정의 윤재가 문지방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했으나 그의 눈에서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선비의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그의 모습에 왈패들은 기가 질려 멈칫했습니다. 최 집사는 윤재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든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한양 정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바로 그 암행어사 김윤재였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윤재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윤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나와 복순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최 집사를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역전된 상황 속에서 봄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이제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재의 호통 소리가 폐가의 썩은 대들보를 울리자 최 집사와 왈패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눌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재는 품속에서 천천히 둥근 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친 달빛이 그 폐를 비추자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가 황금빛으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암행어사의 징표였습니다. 왈패들은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버리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산이 떠나갈 듯한 윤재의 외침에 최 집사의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결국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탐욕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만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윤재는 엎드려 떨고 있는 최 집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왈패들에게 그를 포박하라고 명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최 집사의 돈을 받고 움직이던 자들이 이제는 서슬퍼런 어사의 위험에 눌려 주인을 결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든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또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윤재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박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죄인석에 무릎 꿇려진 최 집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재는 관복으로 갈아입고 대청마루 높은 의자에 앉아 엄숙한 목소리로 최 집사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내려갔습니다. 죄인 최가는 주인의 재물을 탐하여 산삼을 훔치고 그 죄를 힘없는 여종에게 뒤집어 씌워 엄동설안의 사지로 내몰았다. 또한 국법으로 다스려야 할 관아의 일을 사사로운 욕심으로 처리하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윤재의 추궁에 최 집사는 억울하다고 발뺌하려 했으나 윤재가 최 집사의 처소에서 찾아낸 작물들과 왈패들의 자백이 이어지자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박대감 역시 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대감, 그대는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 눈과 귀를 닫고 간신의 말만 믿어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했다. 그대의 무지함과 포악함 또한 용서받기 힘들 것이다. 박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땅바닥에 이마를 핥고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윤재는 박대감에게 가장 큰 벌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순의 노비 문서를 가져와 그 자리에서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화로 속에서 타오르는 노비 문서를 바라보는 복순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그녀를 떼참매던 족쇄가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하나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흉측한 병신이라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된 그녀를 향해 존경과 미안함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는 곤장 100대를 맞고 관노로 전락하여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박대감은 막대한 벌금을 물고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판결이 끝나고 윤재가 관할을 나설 때 복수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윤재는 가끈을 고쳐매며 복순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대는 자유의 몸이요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 허나 내 욕심이 있다면 그대가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었으면 하오. 복수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가 아닌 자신을 사람답게 봐준 유일한 사람의 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을 떠나는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가에 핀 진달래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의 앞날을 배웅해주는 듯 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윤재는 약속대로 복순을 위해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궁중에 뛰어난 의원들을 수소문하여 그녀의 화상 흉터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흉터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지만 붉은 기운이 가라앉고 피부가 매끄러워져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복순의 마음이었습니다. 윤재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그녀는 더 이상 거울을 보며 울지 않았고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재의 도움으로 복순은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약재 감별 능력과 정성 어린 손길은 곧 한양 바닥에 소문이 났습니다. 가난하여 의원을 찾지 못하는 병자들은 복순의 약방을 찾아왔고 그녀는 그들에게 따뜻한 약 한 첩을 건네며 마음까지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침묵의 명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인술은 10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화창한 봄날 윤재와 복순은 집 앞들에 심어둔 매화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개한 매화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연분홍, 비단,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복순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무릎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새근거하며 잠들어 있었고 윤재는 사랑이 가득 담긴 눈길로 아기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재가 복순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치는 폐가에서 그대를 만난 것은 내 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소. 그대가 나를 살렸고 또 내가 그대로 인해 다시 태어났으니 우리는 서로의 생명이요. 복순은 말없이 윤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긴 겨울을 지나 두 사람의 인생에도 마침내 지지 않는 봄이 왔음을 말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매화 향기가 그윽하게 퍼져나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복순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그녀에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 주셔서 마당 한 구석 돌틈 사이에서 피어난 작은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의 행복을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참으로 긴 겨울밤이었지요. 모진 풍파를 겪었으나 꺾이지 않은 마음들이 결국엔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니 우리네 인생도 그리 절망할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매와 향기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불을 끄겠습니다.